국제뉴스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편으로는 무역전쟁, 한편으로는 AI 전쟁이라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무역전쟁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맞불을 일단 놓고는 있는데 기대감도 일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미국이 예고한 대로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즉각 이제 전방위 보복에 나섰는데 그렇지만 백악관이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가 곧 시진핑하고 통화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좀 예상보다는 좀 신중한 보복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서 협상 모드가 일단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워싱턴에서 이제 폴리티코 주최 라이브 이벤트에 참석해서 고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석자들이 그럼 미국 소비자고 기업이 중국 보복 관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랬더니 네. 두 정상 통화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처럼 유예가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내가 앞서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좀 백악관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들한테 서두르지 않겠다. 24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중국 쪽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4년 전에 우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기싸움을 하는 모양인데 일단 그래도 협상하는 쪽으로 그런 모드는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시진핑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데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도 100일 안에 시진핑 만나겠다라고 사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면 협상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일단 제가 멕시코, 캐나다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유예하니까 이제 백악관 쪽에서 조금 이제 트럼프가 뭔가 나름 좀 초반전 약간의 기세를 잡았는데 이제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바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아니고 마약 전쟁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중국이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당히 세게 이렇게 좀 견제하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무역법 301조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나바로의 언급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행정 메모에서 네. 무역 대표부에다가 지시를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일기 때 이제 합의한 내용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공일조에 따른 어떤 재조정 문제 같은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재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게 발효되는 시점이 현지 시간으로 4일 0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를 기해서 이제 네. 발효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바로 중국은 맞불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지침들을 좀 몇 개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행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놨습니다. 네. 일단 미국산 석탄하고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15% 추가 관세, 그다음에 원유에는 10%를 추가시키는데 이제 10일부터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농기계하고 대형차, 그다음 픽업 트럭 같은 데도 10% 관세를 추가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광물, 이게 주로 이제 청정에너지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고 이제 중국이 거의 글로벌 공급의 대부분을 이제 쥐고 있는데 이것도 수출을 통제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알파벳 모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작했고, 그다음 패션 기업 여기 이제 타미 힐퍼거 이런 거 캘빈 클라인 가진 그 패션 기업 PVH 그룹하고 미국 생명공학 기업 알루미나 두 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고한 대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지금 품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자님께서는 이제 이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의 쭉 흐름도 자세하게 아주 전해 주셨었으니까 원유, 농기계, 자동차, 픽업 트럭이고요. 석탄, LNG 이런 품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트럼프 지지 기반이 에너지, 자동차 업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글쎄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관측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월가 쪽에서는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초기 단계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관세율을 이제 최고 60%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면서도 지금 미국이 적용한 게 중국 수출분 연간 한 4,500억 달러 정도가 해당이 되는 반면에 네. 중국이 이번에 보복한 규모는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이코노믹스도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단 매우 온건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에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 카드를 쥐고 압박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내내 시장에는 이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기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일부터 뭐 석탄 LNG 15% 관세 부과고 어제부터 바로 발효가 된 건 이제 원료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은 바로 발효가 된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럽이 그 다음 타겟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타겟은 EU가 될 것이다.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 압박에 세계 곳곳이 좀 살 길을 모색하는데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뉴욕타임스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일단 멕시코, 캐나다하고 이렇게 한 달 유예가 되긴 했지만 특히 동맹들이 결국 올 거다 이런 경각심 속에서 이제 각자 도생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지금 트럼프도 공공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2개월 사이에 3건의 무역 협정을 아주 황급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을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남미 공동시장하고 25년 만에 그 FTA 협상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비중이 되면은요. 뭐 엄청난 전 세계 GDP의 25% 거대한 단일 시장이 되고요. 참여국 간에는 관세를 90% 내릴 방침인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유럽연합이 스위스하고도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17일에는 멕시코하고도 25년 만에 무역 협정을 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하고도 FTA 협상 이제 13년간 네. 계속 뭐 티격태격 미뤄오다가 이것도 재개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번 그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법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우리 협정에는 숨겨진 게 없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죠.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규모가 커진 거네요. 그렇죠. 네. 커졌죠. 그러니까 10개 회원국이 됐고 네. 이미 이제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가량이고 GDP도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하고 말레이시아도 우리도 좀 들어가자 이런 그 의사를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브릭스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10개국하고 중동 걸프 협력회의 6개국도 오는 5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와도 무역 투자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하고도 관계를 다시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브라질, 멕시코도 무역협정 범위를 확대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없이 가겠다 이런 각자 도생이 지금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게 이 관세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최근의 상황이 그런 환경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미국 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쪽 얘기는요. 미국을 제외한 무역관계 심화가 지금 이렇게 두드러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각자 어떤 미국을 제외한 차선책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무역 세계 무역 시스템 자체가 종말은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지요. 이 오펙. 회원국 산유량 감시 기구에서 EIA를 제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갖는 겁니까? 이게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네.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오펙이 이제 사우디가 주도하죠. 그저께 이제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감시 산유량 감시 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멤버를 재편했는데 여기서 EIA를 뺐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이유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네. 사우디가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펙 사무국에서 일했던 인사 얘기가 오펙이 트럼프 2기 취임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EIA를 독립적인 그런
조직으로 봤는데 이제는 저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문에 저거는 완전히 미국 기관이다. 빼버리자.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사우디 입김이 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얘기는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특히 빈살만이 이제 그 탈석유 경제도 하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러시아하고도 지금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유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인플레를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사우디가 여기 넉넉하게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입장도 트럼프 쪽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란 석유 수출을 트럼프가 제재하고 나서 감소분을 이제 오펙 쪽에 증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가 내려가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하도록 얘기하겠다라는 멘트도 그렇죠.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파월한테 네. 압력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첫 백악관을 방문하는 외국 수반입니다. 네타냐후인데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방금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서서 보도한 게 트럼프가 그 네타냐후가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후 백악관에 오는 첫 외국 정상인데요. 선물을 보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억 달러 정도 무기를 주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의회 지도부에 이제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000파운드짜리 고성능 폭탄하고 그 장갑 불도저가 대거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주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제재를 풀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게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4,600억 원 규모의 어떤 무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트럼프 뭐 네.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지지하는.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제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죠.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돈을 내고 오래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돈 네. 냈는데 우리가 안 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을 내세웠고요. 네. 여기 대해서 네타냐후는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화상 메시지도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80억 달러 규모의 별도 무기 지원 계획도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풀어달라고 아마 이번에 요청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는 1기 때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래서 아랍권이 발끈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골란 고원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것도 주권도 인정했었습니다. 당시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기 때 사위가 중동 특사였죠. 그때 이제 이 쿠시너가 중동 평화 계획이라는 걸 내놨는데 보면은 뭐 이스라엘 그 지원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랍권이 그때부터 반발을 했었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중동 그 휴전 문제도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인질하고 수감자 교환 같은 거는 나름 이제 순항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철군 문제하고 특히 이제 가자지구 재건 이건 이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는 이스라엘하고 조금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주고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네. 네타냐후와의 만남 무슨 얘기 나오는지도 정리해서 이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시계로 일본 총리 얘기인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일부를 일본이 받아들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어떤 얘기죠? 트럼프 중동 특사가 지금 오늘 새벽에 외신을 보니까 네. 아랍국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이제 두 개 독립국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거를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건 고개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인데 지금 여기서 아랍국 그 정상들이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도 곧 미국에 가지요. 그저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 가자 주민들 중에서 이제 병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네. 야후 재팬 쪽에 이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상당수가 불법 이민 어쩌고 지금 트럼프는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이느냐 반대하는데 일단
이 시반은 그 트럼프의 그런 그 입장을 고려해서 팔레스타인 그 주민을 이제 수용하는 수 있는 그런 뜻을 비친 상태입니다. 네. 2017년 시리아 난민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 뭐 이런 언급을. 예, 해서요. 그런 네. 것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 아랍 5개국이 가자 주민을 아랍권으로 이주시키려는 트럼프 구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우디, 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5개 나라 외무장관이 그저께 루비오 그 미국 국무장관한테 공동서한을 보내서 이미 우리가 엄청난 그 난민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 머물어야 된다.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방금 시작된 네타냐후의 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내주 화요일에 요르단 국왕도 만나는데 아마 그때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어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 국제개발처 대외 원조기구죠. 이 국제개발처 관료들이 도치 시스템 접근을 막으려다 정직됐다. 뭐 범죄 조직으로 이제는 죽어야 할 때다.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스토리입니까? 전반적으로요. 머스크뿐만 아니고요. 네. 트럼프도 미치광이들이 운영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트럼프가 그 국제개발처 폐지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1961년에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외국 원조법에 따라서 별도 독립부처로 설립됐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를 없애서 국무부로다가 이제 흡수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이미 홈페이지도 폐쇄하고 직원들 청사 출입까지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00억 달러 정도를 예산을 갖고 한 130개국,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제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없애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네.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부를 좀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할 건 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런 걸 일단 예고를 한 상황에서 가장 교육부도 이 국제개발처와 함께 좀 손을 볼 것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어왔던 곳인데 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조치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가 나왔는데 네.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것도 내가 없애려고 한다 아주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부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교육부는 이게 1979년에 그 카터 대통령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장관급 조직 중에서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각 주로 옮기겠다는 점을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해 왔고요. 교육부 이거를 그 효율성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 이거는 조금 좀 그 안에서도 찬반이 또 있을 수 문제가 있는. 이제 공화당 네. 내에서도 글쎄 이거는 좀 어떤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교육부 직원이 이미 몇십 명이 지난달부터 유급 휴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지금 뭐 FBI도 네. 손보고 있고 해서 CNN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국제개발처, 교육부, FBI를 우선적으로 손보고 있다. 이렇게 또 조금 좀 트럼프가 들으면 좀 껄끄러운 분석을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 협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요. 미국이 지원을 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히토류를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 이것도 뭐 협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저께 백악관에서 네.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가치 있는 히토리를 갖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히토리로 보상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럴 의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국부펀드 얘기도 나옵니다. 이 국부펀드 그 설립을 그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로부터 틱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고 틱톡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틱톡 미국 영업을 허용을 하되 지분 50%를
미국과 넘기라는 입장을 계속 제시를 해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1년 안에 국부펀드를 설립할 계획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도 국부펀드가 신설이 되면은 언젠가는 사우디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우디에 대한 어떤 조금 좀 떨떠러운 감정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고요. 특히 전략적으로 이 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여기 대해서 그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회견하면서 글쎄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뭐 자금 세탁 의혹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은행들이 이걸 어떤 기축 그 통화 대안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파월도 연준은 그런 생각 없다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에 있는 디지털 핀테크 전문가 이제 머큐리티 핀테크 홀딩스 그 CSO 수석 전략 책임자가 중국 신화통신하고 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비축 얘기를 하는데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데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미국을 가상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모은 상태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히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네요. 계속 새로운 내용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 연이은 지진으로 주민 탈출 이어지고 있고 뭐 정부가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실 뭐 네.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왔겠지만 그 파란색 지붕, 그렇죠. 그다음에 흰 집, 그게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요즘에 지진 공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한 4일 사이에 550회 이상 지진, 가장 강도가 한 4.8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 가장 최근에 그 지진 발생한 게 1956년에 7.5였습니다. 당시에 1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민이 한 16,000명 정도인데 막 그냥 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이상이 이미 떠났고요. 잔류자 대부분도 지금 건물이 무너질까 봐 지금 노숙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총리가 그저께 최근에 매우 그 강력한 지질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너무 혼란에 빠지지 말고 침착하길 바란다고 대응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건 아니지만 강력한 어떤 전조 현상, 지질학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 섬하고 인근 한 3개 섬이 그 지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리스 지진방재기구 책임자가 규모 5.5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도 있는데 6 이상은 내가 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그 공포에 떨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휴교령 내렸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물 같은 것도 다 비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그 산토리니에 여행하지 말도록 자국민한테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1년에 뭐 엄청나게 찼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40만 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겨울은 지금 관광 비수기라고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현지 분위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